찰싹? 화려한 결혼식장에 아들이 어머니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재벌가 딸과 결혼해 인생 역전을 꿈꾸던 아들. 그는 국밥집 어머니가 자신의 성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진짜 정체를, 그리고 자신이 방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말이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초라했던 어머니의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연회장 천장에서 보석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대한 성운의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의 흥겨운 열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때였죠. 리아, 우리 정훈이 성공했네, 성공했어. 두둑한 축의금 봉투를 내밀었던 한 중년 남성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정훈의 등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정훈의 환한 미소가 순간 가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입꼬리는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려왔죠. 국밥집 아들이 이렇게 장가를 잘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리아, 내가 다 배가 부르네. 남자는 호탕하게 웃었지만 정훈의 귀에는 국밥집 아들이라는 단어만이 날카롭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삼촌. 정훈이 겨우 웃는 얼굴을 만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서아가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야, 저기 어머님 좀 어떻게 해봐. 하객들 앞에서 위격 떨어지게 왜 저러시는 거야, 정말. 서아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옥경이 연신 옷고름을 매만지며 하객들을 향해 허리가 부러져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고급스러운 한복과 어울리지 않아 유독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아이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옥경의 목소리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국밥을 팔아온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죠. 어머니. 하지만 그런 옥경의 모습을 본 정훈의 표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듯 옥경을 불렀습니다. 여기서까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누가 보면 우리가 구걸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요. 정훈아, 그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옥경은 정훈의 싸늘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다른 하객분들한테 인사하러 갈게. 옥경은 그 자리를 떠나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정훈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래? 좀 그렇다. 분위기랑 영 안 어울리시네. 그 수군거림에 정훈의 머릿속은 지우고 싶었던 과거의 한 장면으로 기어이 되돌아갔습니다. 15년 전 비 오는 날 눅눅한 고등학교 교실 안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코를 틀어막고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야, 이정훈. 너한테서 또 된장 냄새나. 어제는 뼈다귀 냄새 나더니. 짓궂은 놀림에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죽어라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 의사가 된 후에도 강남에 자기 병원 하나 없는 국밥집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재벌가의 딸 서아를 만나게 되었죠. 민준에게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킬 마지막 동아줄과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와의 결혼에 매달렸고 바로 오늘이 그 결실을 맺는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내 친구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서아가 한숨을 푹 쉬고 다시 한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정훈의 눈에 이성이 사라지고 참아왔던 분노와 열등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옥경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눈앞에서 정훈의 손바닥이 무섭게 날아와 옥경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연회장 전체에 섬뜩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려 퍼지던 감미로운 축주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일순간 멎어버렸습니다. 정훈아, 왜? 옥경은 얻어맞은 뺨을 감싸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훈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경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저주와도 같은 외침 앞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려진 입술 끝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죠. 정훈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 하객이 정훈을 말렸지만 그는 뿌리치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앞길 막지 마세요. 제발 좀 사라져 달라고요. 옥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차가운 욕설을 퍼부으며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화려했던 결혼식은 악몽으로 끝이 났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인적 드문 골목길은 스산한 밤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 아래로 옥경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난생 처음 입어본 값비싼 한복은 이제 그저 거추장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김신의 국밥이라는 낡고 빛바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은 몇 번을 깜빡거리고 나서야 겨우 희미한 빛을 토해냈습니다. 여보,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가게와 가게 안 작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뿐이었습니다. 옥경은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에게 맞은 뺨은 여전히 벌겋게 부어올라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여보, 우리 정훈이가 나를 때렸어요. 서러운 눈물이 뜨거운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창피한 엄마였나요? 영정사진 속 남편은 그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옥경이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옆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로 기어가듯 다가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의 녹슨 자물쇠를 열자 그 안에서 고급스러운 벨벳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자 옆에는 법무법인의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옥경이 천천히 시계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묵직한 황금빛 시계가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 시계는 우리 아들이 돈보다 귀한 게 뭔지 아는 진짜 어른이 됐을 때 주라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분노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 아들은 그 모든 자격을 자기 손으로 내팽개쳐 버렸네요. 옥경이 옆에 있던 법무법인 봉투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JM 신탁관리 위임장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평생 국밥집 주인으로 사는 게 소원이라더니 당신 아버님이 남기신 이 모든 재산, 당신이 우리 아들을 위해 지키려고 했던 이 막대한 재산을 봉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는 당신 아들을 지키는데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녀는 영정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정말 미안하지만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옥경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를 누른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신호가 가자 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옥경입니다. 아, 사모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침착하고 예의 바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경은 조금 전까지 울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의 유언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JM 신탁의 제2항 조건 발동을 요청합니다. 그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2항이라 하시면 상속자의 자격 미달 시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상속 예정자 이정훈, 최종 자격 미달입니다. 실례지만 구체적인 사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변호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옥경은 감정 한 점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유는 부모에 대한 폭행과 모독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자산은 사모님께 즉시 귀속됩니다. 바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즉시 모든 자산에 대한 통제권 귀속 절차를 개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오전 중으로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모님에서 회장님으로 바뀐 호칭을 들으며 옥경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손의 떨림이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훈이 엄마 아니에요. 그녀는 영정사진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냥 김옥경으로 살 겁니다. 옥경은 시계 상자에서 묵직한 황금 시계를 꺼내 자신의 손목에 찼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무게가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스스로 부숴버린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똑똑히 깨닫게 해줄 겁니다. 옥경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복수를 다짐하던 그 시각, 아들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부신 성공의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에메랄드빛 바다를 뒤로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꾸민 신혼집 거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아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으로 반짝였습니다. 서하는 스윗벨벳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섬세한 동작으로 자신의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그러나 정훈이 들으라는 듯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빠가 그러시더라. 사위병원 열어줄 생각에 요즘 잠이 안 오신다고. 소파 맞은편에서 경제신문을 보던 정훈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탐욕스러운 기대감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장인어른께서 직접? 응. 한 달 안에 강남 한복판
제일 비싼 주상복합 건물 1층 전체를 터서 만들어 주실 거래. 유럽에서 직수입한 최신 의료 장비로 싹 깔아서 말이야. 서아가 손톱에 입김을 후 불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무심한 말투와는 달리 그 내용은 정훈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와, 그게 정말이야? 정훈은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인생 역전의 서막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국밥집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강남의 명망 있는 병원 원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훈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정훈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그 정도 해주시면 어머님도 뭐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정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국밥집 하는 거 뻔히 알면서 결혼식 날의 악몽이 떠오른 듯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서아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떡하겠어? 이정훈 원장, 처가에 돈 보고 장가 갔다고 뒤에서 수군댈 거 아니야. 자기 자존심은 괜찮아? 나 같으면 그 국밥집이라도 담보로 잡아서 성의 표시라도 해달라고 하겠어. 그게 아들 앞길을 터주는 부모의 도리 아니야? 서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훈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정훈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로 처가의 도움만 받는 것은 그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정말? 역시 우리 신랑이 최고야. 서아는 기다렸다는 듯 정훈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거야. 안 그래? 다음 날 오후 정훈은 일부러 가장 비싼 브랜드의 옷을 꺼내 입고 김신의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매캐한 뼈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옥경은 허름한 고무장갑을 낀 채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들의 번지르르한 행색과 겹쳐지며 묘한 불쾌감을 자아냈습니다. 어머니, 정훈의 목소리에 옥경은 하던 설거지를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결혼식 날의 일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녀는 아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곳에 왔는지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어쩐 일이니? 옥경은 모든 기대를 접고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훈은 테이블 위를 손으로 쓱 닦아내고 나서야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옥경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고무장갑을 벗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뭔데? 저 병원 개원합니다. 장인어른께서 강남에 차려주시기로 했어요. 아들은 보란듯이 성공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옥경의 얼굴에는 기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이 뭐니? 그녀의 반응은 아들의 성공을 축하하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용건을 묻는 채권자의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정훈은 그녀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애써 본론을 꺼냈습니다. 옥경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억 정도요. 큰 돈이구나. 옥경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할 뿐이었죠. 그래서 이 가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경이 찻잔을 잡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정훈의 눈이 자석처럼 그녀의 손목에 달라붙었습니다. 허름한 가게 안에서 유독 혼자만 다른 세상의 물건인 듯 눈부신 황금빛 시계가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시계는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정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거 진짜 금 아니에요? 옥경이 황급히 소매를 끌어당겨 시계를 가렸지만 이미 정훈의 눈은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있던 거다.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억대는 되겠는데 왜 숨기고 계셨어요? 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이거 당장 팔아서 져주세요. 이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옥경이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왜요? 낡은 시계 하나 붙들고 있는 것보다 아들 성공시키는 게 100번 1000번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품이다. 유품이라도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당장 팔아서 저를 도왔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가게도 어차피 다 제 차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정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옥경은 더 이상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 속에 들끓는 탐욕의 민낯을 차갑게 마주보았습니다. 문제가 많지. 아주 많아. 옥경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옥경의 한마디에 정훈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정면으로 지적당했다는 사실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문제요?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셨어요? 정훈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낡은 테이블이 위태롭게 삐걱거렸죠. 다른 집 부모들은 못해줘서 안달인데 왜 어머니만 유난히 이러시는 건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옥경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냥 싫으신 거죠? 제가 잘 되는 건 그냥 배 아프신 거죠? 정훈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정훈아. 옥경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알고는 있는 거니? 무슨 짓이요? 전 그냥 도움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도움? 옥경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내 결혼식 날 내 뺨을 때린 지 고작 열흘 남짓 지났다.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게 그게 네가 말하는 도움이니? 정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들킨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제 체면을 깎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체면을 깎아? 옥경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너 하나 잘 되라고 허리 펼 날 없이 국밥을 팔았어. 그 덕에 네가 의사가운을 입은 거고. 그런데 그게 널 창피하게 만든 일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정훈이 궁지에 몰린 쥐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떤 뜻인데? 내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 이정훈. 옥경이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며 그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정훈은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입을 꾹 다물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과거 얘기는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제 미래잖아요. 내 미래? 남의 돈으로 번듯한 병원 차려서 원장님 소리 듣는 게 네가 말하는 미래니?
남의 돈이 아니라 가족 돈이잖아요. 어머니 돈이 곧 제 돈 아니에요? 정훈이 억지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서아가 마치 이곳의 격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도도한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훈 씨랑 얘기하고 계셨네요. 서아는 입만 웃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옥경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아야, 여긴 어쩐 일이야? 집에 있으라고 했잖아. 정훈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하도 안 들어오길래 걱정돼서 와봤지. 혹시 어머님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시나 해서. 서아는 정훈의 옆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대화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병원 개원하려는 건 들으셨죠? 그래, 들었다. 옥경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얘기가 더 쉽겠네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거액을 지원해 주시는데 어머님께서도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시면 우리 정훈 씨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니? 네. 그냥 이 건물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시고, 그 시계 프랑스 명품 시계 아니에요? 어차피 어머님께는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팔아서 보태면 좋잖아요. 서아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옥경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옥경은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한 통속이 되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와 이 건물, 너희들의 더러운 탐욕을 채우는 데는 단 1원도 쓰일 수 없다. 옥경이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정훈이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때 서아가 옆에서 정훈의 귀에 대고 혀를 차며 속삭였습니다. 자기 엄마 하나 설득 못해? 다른 집 남자들은 부모 재산 잘만 물려받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국밥집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서아의 속삭임은 정훈의 마지막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정훈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안 돕는 게 아니다. 내게는 줄 수 없는 거다. 옥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정훈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야죠. 어머니가 꽁꽁 숨겨둔 재산들 말입니다. 분명히 이게 다가 아닐 거잖아요. 그 말에 옥경은 아들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선마저 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 신락같이 남아있던 마지막 모정의 끈이 그 순간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렴. 옥경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훈과 서아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순간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훈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마치 선심이라도 쓰는 듯 옥경에게 턱짓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시죠. 가게 등기 서류랑 다른 재산들은 어디에 숨겨두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경의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그걸 내게 왜 말해주어야 하지? 네, 방금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정훈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옥경은 그런 아들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무언가를 허락한 적이 없다. 네가 직접 찾겠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내 힘으로 찾아보라는 뜻이었을 뿐이야. 그제야 정우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조롱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다. 네가 혼자 날뛰었을 뿐이지. 옥경이 팔짱을 끼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훈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게 안을 미친 사람처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찬장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선반 위의 그릇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옥경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제 것 찾는다고요. 어차피 전부 제 것이 될 재산인데 미리 좀 확인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요? 정우는 계산대 서랍을 통째로 뽑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동전과 계산서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기야, 잘 찾아봐. 서아가 옆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서류는 보통 안방에 있더라. 장롱 깊숙한 곳이나 침대 밑 같은데. 그 말에 정훈이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옥경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해라, 정훈아. 거긴 내 아버지와 나의 공간이야. 너는 들어갈 자격 없어. 비켜요. 정훈은 어머니를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아! 옥경은 그대로 밀려나 벽에 등을 세게 부딪히고는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비틀거리는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는 장롱문이 뜯겨나갈 듯한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광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정우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방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에 기댄 채 겨우 몸을 일으킨 옥경이 안방 문 앞에 서서 애원했습니다. 정훈아, 제발, 제발 그만해. 찾았다. 그때 정훈이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서류 봉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등기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어. 내 말이 맞았잖아. 정훈이 봉투를 보물처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손에 든 거 당장 내려놔라. 옥경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왜요? 이거 이제부터 제 건데요? 정훈은 봉투를 자신의 품에 보란 듯이 끌어안았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 건데요?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거잖아요. 정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경이 아들에게 다가가 봉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 싫어요. 옥경과 정훈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야, 뭐하고 있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아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시계, 그 비싼 시계도 뺏어야지. 그 말에 정훈의 눈이 다시 한번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와중에 다른 한 손으로 옥경의 손목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이것도 내놔요. 이것도 이제 제 거라고요. 정훈이 짐승처럼 힘을 주어 시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옥경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정훈이 이성을 잃고 어머니를 있는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아! 옥경은 비명과 함께 균형을 잃고 그대로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어머니를 본체만 채
손에 든 등기권리증 봉투가 무사한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옥경은 넘어진 충격으로 부딪힌 무릎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자기야, 빨리 챙겨서 나가자. 이러다 사람 오겠어. 서아가 정훈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정훈은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진작에 순순히 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옥경이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증오와 적개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죠. 시계는 됐어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정훈이 등기권리증 봉투를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러게 처음부터 고집 피우지 말았어야죠. 정훈은 그 말을 끝으로 서아와 함께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텅 빈 가게 안 부서진 집기들 사이로 옥경만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찢어진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보다 아들이 남긴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깊고 아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일으키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요. 우리한테 아들은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묘지는 새벽 안개에 젖어 있었어요. 옥경은 단정한 검은 옷차림으로 남편의 묘소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무릎 위로 어제의 폭력으로 생긴 상처를 감싼 붕대가 희미하게 보였죠. 그녀는 차가운 비석을 쓸쓸하게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나 이제 우리 훈이 엄마로 살지 않으려고요. 마침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이제 그냥 김옥경으로 살래요. 당신의 아내 김옥경으로만 살겠습니다. 옥경은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에서 소담한 국화 꽃다발을 꺼내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자기 손으로 부숴버린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가 반드시 깨닫게 해줄 겁니다. 옥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남편의 묘를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여보. 이 모든 것의 마지막까지. 그로부터 3일 후, 옥경의 인생이 녹아있던 김신의 국밥의 낡은 간판이 철거업체 직원의 손에 들려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가게 안의 모든 집기들은 트럭 위로 무자비하게 던져지고 있었죠. 평생의 흔적들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간판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 직원이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버리세요. 남김없이 전부 다. 옥경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법무법인 정인으로 향했습니다. 옥경은 몸에 꼭 맞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긴 테이블의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폭력 속에서도 지켜낸 황금빛 시계가 그녀의 손목 위에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죠. 회장님, 요청하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박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펼쳐놓으며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돌아가신 김옥경님의 남편이신 이진태 명예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JM 신탁의 모든 자산은 오늘부로 신설법인 JM홀딩스로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했죠? 옥경이 미동도 없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강남 일대의 빌딩과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약 500억 원, 그 외 주식과 현금성 자산을 모두 합치면 총 1000억 원 규모입니다. 박 변호사가 읽어내려가는 천문학적인 액수에도 옥경의 표정에는 놀라움 한 점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자산운용팀과 사립탐정 고용도 마쳤습니다. 그래요? 탐정은 알아낸 게 있나요? 네,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노란 서류 봉투를 옥경이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옥경이 봉투를 열자 그 안에서 수십 장의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들 정훈과 며느리 서아가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모습, 은행 창구에서 무언가를 상담하는 모습, 그리고 처음 보는 험상궂은 남자들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옥경이 낯선 남자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전문 사기단입니다. 현재 며느리 최서아 씨의 부모 행세를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짜 부모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유명 기업 회장이라는 신분은 모두 거짓이며 수차례 거액의 사기 전과가 있는 일당입니다. 옥경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정훈이는? 네. 안타깝게도 아드님은 완벽하게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아 씨의 집안 배경, 장인과 장모도 모두가 가짜입니다. 옥경은 사진들을 하나씩 천천히 넘겨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금쯤이면 제게서 훔쳐간 등기 서류로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겠군요. 예상대로입니다, 회장님. 그 가짜 장인과 함께 불법 대출을 받으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언제쯤 움직일 것 같습니까? 자금책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번 주 안으로 대출을 실행하려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가 스케줄표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옥경은 말없이 만년필을 들어 JM홀딩스 법인 설립 최종 서류의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촉 소리가 무겁게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좋아요. 덫은 우리가 놓고 미끼는 저들이 물게 하죠. 옥경이 서명을 마치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뜨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변호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경은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 숲이 전부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게임의 주인은 바로 나예요. 그녀는 더 이상 국밥집 아줌마도 눈물 흘리는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설계하고 심판을 내리는 거대한 복수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시계의 초침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남 최고급 백화점의 VIP 라운지. 오직 소수의 고객에게만 문을 여는 그곳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과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옥경은 전담 스타일리스트가 내미는 여러 종류의 옷들을 무심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샤넬 슈트는 어떠십니까? 회장님의 기품과 카리스마를 가장 잘 표현해 줄 겁니다. 스타일리스트가 단아한 디자인의 트위드 재킷을 조심스럽게 들어 보였습니다. 색이 너무 튀지 않나요? 나는 평생 어두운 옷만 입었는데. 옥경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제는 세상의 중심에 서셔야 할 뿐입니다. 어둠이 아닌 빛을 입으셔야죠.
스타일리스트의 전문적인 설득에 옥경은 잠자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선 옥경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몸의 선을 따라 흐르는 고급스러운 옷감과 세련된 디자인은 국밥집 아줌마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본래의 우아함과 위엄이 비로소 제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구두는 최고급 천연 가죽으로, 가방은 에르메스 캘리백으로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옥경은 거울 속 낯선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지켜주고자 했던, 그리고 아들이 짓밟아버린 자신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시죠. 2시간이 흐른 후 옥경은 백화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와 절제된 화장, 흠잡을 데 없는 옷차림까지 그녀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대기하고 있던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벤츠의 뒷좌석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옥경은 품위 있는 미소로 화답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JM 홀딩스 본사였습니다. 옥경이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다, 회장님. 수고들 많습니다. 옥경은 수십 명의 인사를 받으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하게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상층의 광활한 회장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와 하루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자산운용팀의 주간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사립탐정의 최종 보고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옥경은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책상 한편에는 아들 정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표적일 뿐이었죠. 회장님, 탐정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인터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세요. 곧이어 말끔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드님께서 훔쳐간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이 사기단과 함께 불법 사채 대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훈이 어두운 표정으로 낯선 남자들에게 서류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대출 계약을 할 예정이죠?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강남의 한 투자 컨설팅 회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회사도 물론, 네, 사기단이 운영하는 위장 회사입니다. 단기 임대한 사무실에 그럴듯한 간판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옥경은 아들이 사기꾼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된 겁니까? 물론입니다, 회장님. 대화 녹취, 동영상 촬영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옥경은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아버지의 시계가 차가운 빛을 발했습니다. 금요일 그 현장에 저도 가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습니까? 탐정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이 비극의 마지막은 제 손으로 직접 끝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최서아와 그 부모란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옥경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습니다. 홀로 남은 옥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자신의 파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권력자가 되었지만 가슴 한편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이제는 차가운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료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JM 홀딩스 최상층의 회장실은 폭풍 전야처럼 무겁고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옥경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들 이정훈과 며느리 최서아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두꺼운 파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그때 박 변호사가 노크와 함께 회장실로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작전 개시 전 최종 점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옥경이 들고 있던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최서아와 그 일당의 과거 사기 행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 변호사가 첫 번째 파일을 열어 옥경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남자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9년 대구의 개업의사, 2020년 부산의 유망한 변호사, 2021년 서울의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모두 아드님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젊은 전문직 남성들이었습니다. 옥경은 자신과 같은 비극을 겪었을지도 모를 다른 어머니들의 아들들 사진을 말없이 넘겨보았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총 27억 원에 달합니다. 결혼을 미끼로 신뢰를 쌓은 뒤 사업 자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한 명당 평균 5억에서 30억 원씩을 뜯어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 인간들이군요. 옥경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서아의 진짜 신상 정보입니다. 박 변호사가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본명 김미영,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이후 수년간 유흥업소를 전전하다가 총책인 김철수를 만나 이 사기단에 합류했습니다. 옥경은 서아의 과거 사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짙은 화장과 반항적인 눈빛을 한 지금의 세련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친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짜 부모라는 자들의 정체는요? 김철수, 전과 칠범의 상습 사기꾼이자 이 사기단의 총책입니다. 박영희는 그의 동거녀이자 공범이고요.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연기력이 매우 뛰어나 의심 많은 피해자들도 완벽하게 속여 넘겼습니다. 결국 정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들의 연극에 노란한 거군요. 옥경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첫 만남이었던 맞선 주선자부터 결혼식 하객들 일부까지 모두 그들이 돈으로 고용한 배우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사립탐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죠? 방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훈 씨와 서아 일당이 계약 시간을 갑자기 앞당겼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 장소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옥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현장 도착까지 30분 정도 걸릴 테니 12시 정각에 계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쪽 준비는 문제 없습니까? 옥경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재킷을 걸치며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모든 증거 자료와 경찰 협조 체계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죠. 옥경이 위풍당당하게 회장실을 걸어나갔습니다.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는 동안 옥경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듯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정말 바보 같은 내 아들. 옥경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드님께 모든 진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옆자리에 앉은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아이도 저 사기꾼들에게는 명백한 피해자니까요. 옥경은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는 용서받지 못할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박 변호사님, 저는 이미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옥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아이가 인생 최고의 성공을 거머쥐었다고 믿는 가장 절정의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모든 진실을 알게 해줄 겁니다. 박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앞에 멈춰서자 옥경은 다시 완벽한 비즈니스 우먼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카리스마 넘치는 걸음걸이로 빌딩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회장님, 목표 일행. 방금 14층 사무실 진입 확인됐습니다. 귓속에 작은 무선 수신기를 통해 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5분 뒤에 올라갑니다. 옥경이 엘리베이터의 열린 버튼을 누른 채 로비의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옥경은 굳게 닫히는 문을 보며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층에서 14층까지 올라가는 짧은 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들과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엘리베이터가 14층에 도착하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수의 여왕은 마침내 자신의 심판대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차갑게 빛나며 그녀의 굳은 각오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같은 시각 14층의 가짜 사무실은 희망과 탐욕으로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프리미어 자산투자 컨설팅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붙은 사무실은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었죠.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대리석 테이블,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까지 모든 것이 진짜 부유한 투자회사처럼 보였습니다. 정우는 서아의 손에 이끌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인생 역전에 대한 기대감과 일말의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와, 자기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정훈이 휘둥그레진 눈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소개해준 곳인데 아무렴. 어디 허름한 대부업체 같은 곳일 줄 알았어? 서아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말끔한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한 남자가 수석 컨설턴트 김진우 부장이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훈 선생님 맞으시죠? 아, 네. 맞습니다. 정훈이 잔뜩 긴장한 채 남자가 내민 손을 맞잡고 악수했습니다. 이번 투자건을 총괄하게 될 김 부장입니다. 편하게 앉으시죠. 김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기꾼이 능숙하고 정중한 태도로 그들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정우는 가방에서 어머니에게서 훔쳐온 등기권리증 봉투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담보로 제공할 건물 서류입니다. 어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 부장은 서류를 건네받아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인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위치도 아주 좋고 건물 시세도 상당하군요.
대출 희망 한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한 1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귓가에 서아가 성공을 확신하는 목소리로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거의 다 됐어.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아빠가 병원 계약금 바로 싸주신다고 했잖아. 맞아. 세금 문제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걸로 단기 대출을 받아서 먼저 내고 한 달 안에 장인어른께서 전액 입금해 주시기로 했지? 정훈이 벅찬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지긋지긋한 과거를 청산하고 강남 최고의 병원 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담보 가치도 충분하고 이정훈 선생님의 신용도도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는 전문적인 금융 용어를 적절히 섞어가며 정훈을 완벽하게 안심시켰습니다. 금리는 연 12%, 상환 기간은 6개월 만기로 진행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네, 6개월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정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부장은 고급스러운 양식의 부동산 담보 투자 약정서를 꺼내 정훈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럼 이 약정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1시간 내로 요청하신 금액이 바로 입금될 겁니다. 정훈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약정서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10억 원이라는 숫자만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자기야, 뭐해? 꾸물거릴 시간 없어. 서아가 초조한 듯 그를 재촉했습니다. 정훈이 마침내 약정서 위로 펜을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써내려가는 바로 그 순간 긱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옥경이 박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말이죠. 그 계약 성사될 수 없을 텐데요. 옥경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정훈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에? 어머님? 서아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정훈이 서명하려던 약정서를 가볍게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지난주 월요일부로 신설법인 JM 홀딩스 앞으로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정훈이 멍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정훈 씨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등기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김 부장과 서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경이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네가 내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훔쳐간 그 종이 쪼가리로 뭘 하려 했는지 나는 처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다. 정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동아줄이 썩은 지푸라기였다는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정훈이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덫에 걸려버린 짐승처럼 그는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김 부장, 뭐라도 해봐.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서아가 김 부장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이미 출입구를 살피며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옥경은 그 모든 아수라장을 차가운 미소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첫 번째 막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옥경의 차가운 미소 아래 사무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가던 희망과 탐욕의 언어들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무겁게 가라앉은 절망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정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다리가 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서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게 다 뭐지? 장인어른은 우리 병원은 이제 다 물거품 된 건가? 대출도 못 받았는데 아빠한테 어떻게 병원을 해달라고 해? 서아는 정훈의 손을 뿌리치며 유일한 탈출구인 양 김 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김 부장이라 불린 사기꾼은 이미 서류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신뢰감 넘치는 전문가의 얼굴을 지우고 냉정한 사업가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겠군요. 뭐라고요? 정훈이 다급하게 김 부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억 원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냐고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김 부장은 귀찮다는 듯 정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담보물이 휴지 조각인데 세상 어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줍니까? 옥경은 그 모든 과정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갑자기 건물이 법인 명의가 된 거냐고요? 갈 곳을 잃은 정훈의 분노는 마침내 옥경에게로 향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의 도리를 버리고 강도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옥경이 담담하게 하지만 뼈를 때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도요? 대출 좀 받는 건데 무슨 강도요? 내 허락도 없이 폭력을 써서 훔쳐간 서류로 내 재산을 팔아넘기려 한 것. 그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지? 그때였습니다. 상황 파악을 끝낸 서아가 갑자기 정훈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정훈, 너네 어머니 대체 정체가 뭐야? 국밥집 아줌마라며. 근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건물을 법인으로 돌리고 변호사를 부리냐고. 진짜 재벌이야? 서아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모든 책임을 정훈에게 돌렸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넌 내 엄마가 진짜 재벌일지도 모르는데 결혼식장에서 뺨을 때려. 그런 눈치와 배짱으로 어떻게 성공을 하겠냐고. 그러니 평생 국밥집 아들 소리나 듣고 사는 거야. 서아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우는 아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경멸과 독설에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야? 10억 원 어디서 구할 거냐고. 옥경은 그 추악한 다툼을 잠재우듯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이것부터 보고 마저들 싸우거라. 정우는 홀린 듯 파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피의자 김미영 일명 김서아, 사기 전과 삼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의 진짜 이름과 범죄 기록, 짙은 화장을 한 채 찍은 과거 사진들, 그리고 장인, 장모라 불렀던 자들의 진짜 신상 정보까지 모든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다. 옥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동아줄이라 믿었던 그 결혼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정우는 종이를 넘길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과거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정훈이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멸이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 맞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뭐라고? 처음부터 내 배경 보고 접근한 거 맞아. 의사 남편 하나 잘 물면 인생 역전할 줄 알았지. 근데 까고 보니 넌 그냥 냄새나는 국밥집 아들이었잖아. 서아가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썼습니다. 내 엄마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내 뺨이라도 때려가면서 모셨을 거야. 그 순간 정훈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년. 너나 잘해. 이 국밥 냄새나는 놈아. 두 사람은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뒹굴며 사무실이 떠나가라 욕설을 퍼붓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럽던 사무실은 순식간에 추악한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전부 움직이지 마. 서울지방경찰청입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당신들을 체포합니다. 옥경의 변호사가 모든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긴 것이었습니다. 뭐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김미영 씨, 피해자 진술과 증거가 모두 확보됐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이정훈 씨, 당신도 어머님에 대한 폭행 및 불법 대출 공모 혐의로 경찰서까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차례대로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내도 명예도 돈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까지 자신이 가졌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옥경이 차가운 눈으로 무너져 내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네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조금은 알겠니? 정우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파멸시켰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입니다. 옥경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돌아서서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을 걸어나갔습니다. 그녀가 설계한 복수의 두 번째 막이 완벽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폭풍처럼 끝나고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정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울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먹지도 잠들지도 못해 그의 얼굴에는 거친 수염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죠. 한때 그의 자부심이었던 비싼 옷은 구겨지고 더러워진 채 그의 초라한 신세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빛나던 강남의 신혼집도 그의 명예를 증명해주던 의사가운도 이제는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내 최서아는 구속되었고 장인이라 믿었던 사기꾼들도 모두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이제 나 어디로 가야 하지? 정훈이 텅 빈 눈으로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온 세상에 그가 발붙일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발길이 무의식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집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 가게만큼은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는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골목 어귀에 다다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평생을 그 자리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던 낡고 허름했던 김신의 국밥 간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세련되고 위압적인 글씨체의 현판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JM 홀딩스 JM 홀딩즈. 땀과 눈물로 얼룩졌던 과거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완벽한 부동산 투자 회사의 본사 건물이 그를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홀린 사람처럼 건물 안으로 들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입구에 서 있던 말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이 그의 앞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약속은 하고 오셨습니까? 약속? 내가 누군지 알고. 나 여기 아들이야. 정훈이 어이가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시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옥경 사장, 아니, 김옥경 회장 아들이라고. 아, 회장님 말씀이시군요.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하십니다. 뭐, 비켜. 정우는 직원을 거칠게 밀치고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기름때 낀 테이블과 의자는 사라지고 눈부신 대리석 바닥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로 가득 찬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엄마, 어디 계세요? 정훈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저 왔어요, 정훈이라고요. 이정훈. 로비의 모든 직원들이 행색이 남루한 그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다급하게 그에게 다가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2층 회장실 앞 난간에서 옥경이 그를 차가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훈이 계단을 향해 달려가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옥경의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그의 발을 그 자리에 멈춰 세웠습니다. 올라오너라. 회장실로 따라 들어간 정우는 그 압도적인 화려함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통유리창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가구들. 이곳은 그가 알던 어머니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정훈이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유산이다. 옥경이 거대한 책상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럼 왜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내 아버지의 유언이었으니까. 내 아들이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도리를 먼저 아는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숨겨두라고 하셨다. 그 말에 정훈의 무릎이 꺾이며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훈이 무너지기 직전의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명예도 돈도 다 잃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옥경은 그런 아들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공증된 유언장 사본 한 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부터 보거라. 유언장의 가장 첫 구절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중 장남 이정훈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정훈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인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네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내 재산의 향방이다. 옥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똑똑히 봐둬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가 또 다른 서류를 그의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장학재단 기부 증서.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주려 했던 모든 재산은 이제부터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는 이제 내 재산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걸음이 될 뿐이야. 정훈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산 상속 자격의 박탈. 그것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정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아들이 없다. 옥경이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의 세상에서 완전히 쫓겨난 후 계절이 바뀌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서울 외곽의 한 대형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새하얀 의사가운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휘두른 폭력과 불법 대출 시도 혐의로 그의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수억 원의 빚과 페류나라는 오명뿐이었죠. 먼지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장에서 그는 안전모를 쓴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이, 거기 신입. 놀지 말고 저기 쌓아놓은 철근이나 빨리 옮겨. 현장 반장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우는 허리를 숙여 대답하며 자신의 팔보다 굵은 철근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한때 메스를 들고 섬세한 수술을 집도했던 그의 손은 이제 굳은 살이 박이고 시멘트 가루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동료 인부들과 함께 길가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김치가 전부인 컵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초라한 식사였습니다. 형님은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왠지 이런 일이랑은 영 안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옆에서 라면을 먹던 젊은 인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녔어. 사무직으로. 정훈이 컵라면 그릇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거짓말. 그럼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여긴 정말 아무나 버티는 곳이 아닌데.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 사정이 좀 있었어. 정훈이 말을 흐리며 국물을 마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번호판을 단 육중하고 검은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훈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죠.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자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최고급 정장, 세월의 흔적 대신 위엄과 기품만이 느껴지는 얼굴,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 와, 저분은 누구야? 무슨 영화배우 같네. 진짜 대단해 보인다. 동료 인부가 감탄하며 중얼거렸지만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 김옥경이었습니다. 옥경은 현장 소장으로 보이는 남자의 안내를 받으며 세로 골조가 올라가는 빌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건설 현장 역시 JM홀딩스가 투자한 수많은 사업 중 하나인 듯 했죠. 정우는 이제 어머니가 자신이 감히 말조차 걸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보시죠. 현장 소장이 헬멧을 벗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옥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지시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기울어진 가을 햇살이 그녀의 손목에 정확히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을 멀게 할 듯 강렬한 황금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정훈 자신이 그토록 탐내고 빼앗으려 했던 아버지의 유품, 바로 그 시계였죠. 정훈은 그 빛에 홀린 사람처럼 한동안 멍하니 그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저 비싼 금덩어리로만 보았던 그 시계. 아버지가 아들의 어른됨을 위해 남겨두었던 마지막 선물. 어머니가 평생의 땀과 희생으로 지켜왔던 마지막 자존심. 그 순간 그의 귓가에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훈아, 이 시계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의 무게를 아는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줄 선물이야. 철없던 어린 시절의 자신이 아버지에게 반발했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럼 진짜 어른은 대체 언제가 되는 건데요? 그건 언젠가 내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게다. 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어머니의 국밥 냄새와 주름진 손이야말로 진짜 세상이었음을,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의 거짓말로도 무너져 내리는 허망한 모래성이었음을, 자신이 훔치려 했던 것은 단순한 시계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이자 부모님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형님,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옆에 있던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경은 길 건너편의 아들을 끝내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차에 올라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정훈이 흙먼지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이 처참한 결과의 무게가 수십 개의 철금보다 무겁게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더러운 길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세상이 떠나가라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의 처절한 후회와 용서는 이미 너무 멀리 떠나버린 어머니에게 결코 닿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건설 현장의 먼지를 실어 나르며 그의 눈물을 말려주었지만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세상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JM홀딩스 최상층 회장실에는 마지막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옥경은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하루의 마지막 서류에 막힘없이 서명하고 있었죠. 회장님, 내일 오전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젊은 비서가 회장실로 들어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오늘은 이만 퇴근하도록 하죠. 옥경이 만년필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했어요. 비서가 조용히 물러나자 광활한 회장실에는 깊은 고요함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옥경은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받아온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들이 빈틈없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선사업 공로상, 대한민국 교육발전 기여상, 올해의 모범 기업인상, 눈부신 성공의 증거들이었죠. 정말 많이도 받았구나. 옥경이 혼잣말처럼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전 재산을 털어세운 희망 장학재단은 지난 몇 년간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꿈을 지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땀 흘리는 아이들에게 그녀는 기꺼이 날개가 되어 주었어요. 옥경의 시선이 집무실 중앙에 놓인 유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인 황금빛 시계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한 걸까요? 옥경이 유리관으로 천천히 다가가 차가운 유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이 시계가 상징하는 진짜 가치를 저 아이들은 언젠가 알게 될까요? 시계는 대답 대신 묵묵히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옥경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굳게 잠겨있던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꺼운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사립탐정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보고서였습니다. 이정훈 근황 보고서. 현재 서울 외곽 H건설 현장에서 3년째 근무 중.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동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우나 빚을 갚기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옥경은 보고서를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철이 조금은 든 모양이구나.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안전모를 쓴 정훈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얼굴은 검게 그을리고 거칠어졌지만 예전과 같은 경박함이나 탐욕은 찾아볼 수 없는 훨씬 차분하고 깊어진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려는 시도나 과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옥경은 그 마지막 구절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그게 너와 나를 위해 좋은 거겠지. 옥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발 아래에는 그녀가 이룩한 모든 것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빛나고 있는 JM 홀딩스의 빌딩들, 그녀의 이름으로 세워진 장학재단과 복지시설들. 그녀는 이 도시의 밤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옥경이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할까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 짙은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랍으로 다가가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훈이 아직 초등학생이던 시절 세 식구가 낡은 국밥집 앞에서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정훈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저몄습니다. 어쩌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나 봐요. 옥경이 낡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로는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 서로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옥경은 사진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네요. 그녀가 유리관 속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그녀의 아들 역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이제 영원히 좁혀질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옥경이 마지막으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룬 자의 눈부신 영광이자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의 고독한 승리였습니다. 째깍째깍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회장실에 울려 퍼지며 또 하나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